울산에서 이런 사고가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베이루트는 저리 가라요. 불안하기 불안했죠. 이게 다 살포시 못 된다고요. 정말 안전하게 느껴지네 라고 지금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다가 태풍 피해까지 올해는 정말 재난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는 또 하나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중동에 있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정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항구 창고에 보관돼 있던 질산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폭발한 건데요. 화학 물질은 이렇게 한 번 사고가 났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대표적인 산업단지 울산에서도 최근 유해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설태주 기자가 취재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설 기자, 자,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 참 위험하고 참 무섭기도 한데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우리 법에서 정한 화학물질의 종류는 1170가지나 됩니다. 이 물질들의 상당수는 폭발이나 사람 몸에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되고 있는데요. 울산은 전국 화학단지 면적의 53%를 차지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지 50년이 넘으면서 수많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희 돌직구팀은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울산 석유화학단지 안전성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핵폭탄을 맞은 듯 버섯 모양의 구름이 피어오르며 엄청난 폭발음이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붉은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항구에 있던 수십 미터 높이의 건물들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평범했던 시민들의 일상은 깨졌습니다. 예배당은 무너지면서 신자들이 급하게 흩어졌고 집안에서 청소하던 여성은 아이를 껴안고 대피합니다. 가게와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파편에 맞아 튕겨나가고 거의 모든 건물이 엉망이 됐습니다. 폭발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 도로 위의 차들이 아무렇게나 날아가 뒤집어졌고 도시 전체가 돌덩이와 유리 파편으로 뒤덮이면서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220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액이 17조 원 이상, 이재민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동의 아름다운 도시 베이루트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고 레바논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폭발 사고는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중국 텐진항 컨테이너가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수십 미터를 날아가 도로 한가운데 마구 나뒹굽니다. 수출 선적을 기다리던 차량 6,000대가 불에 타고 드넓은 항구는 전쟁터인 듯 화염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蘑菇云就跟原子弹爆炸一样，我地都摇，直接我要黄黄那种。 이 사고로 170여 명이 숨지고 800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한 시민이 찍은 영상을 보면 온몸에 화상을 입어 벌거벗은 수백 명이 구급차를 타기 위해 울부짖는 모습이 마치 지옥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我们看到失火了，看到着火了，我们想着能爆炸，保安室都整个都炸了。
이런 폭발 사고는 규모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다리 위로 솟아오릅니다. 부두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불길이 치솟자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불기운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근로자들이 바닥에 엎드려 기어서 피하고 충격에 놀란 사람들이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 달아납니다. 울산항에 정박돼 있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일어난 폭발 화재입니다. 엄청난 양의 검은색 연기와 가스가 울산의 전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온산공단에 있는 대송정멸화학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민들이 잠든 밤사이 이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유해 화학물질이 불에 타면서 엄청난 화염으로 주변에 있던 건물과 차량이 녹아내렸고 시커먼 연기는 공단 주변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오니까 뭐 연기랑 자욱하고 이제 소방차도 한 열 몇 대가 있었고요. 그냥 뭐 플라스틱 타는 냄새랑 뭐 이렇게 매캐한 냄새들이 많이 났었죠. 이 사고 일주일 전에는 인근에 있던 LG화학 온산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노란색 유해 물질이 연기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거 화학 빨리 들어가 안으로. 유출된 연기는 CCTA라고 하는 유독성 물질이 탄 것인데 이 물질은 2019년에 유독물질로 새로 지정돼 엄격히 관리돼야 하지만 시행 규정이 2년 유예돼 창고에 그냥 쌓아두다가 계속된 폭염에 자연적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설 요건을 전부 다 충족시킨 후에 저희한테 이제 허가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하고 허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전혀 현재는 이제 2019년 4월 19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예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해마다 30여 건으로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재 원인은 기계적인 요인이 가장 많고 작업자의 부주의, 전기 누전 등의 순입니다. 기업을 봤을 때는 이윤이 따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 교체한다는 자체는 비용이 그만큼 지출되잖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교체를 그때 안 하고 한 텀을 넘기는 과정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특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사고 5건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행정당국이 코로나 사태로 기업체 현장 점검을 자제하면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런 관리 감독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거의 현장 출입을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온산공단 인근의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주민들은 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악취나 공해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가끔씩 뭐 허리고 이런 날 냄새가 한 번씩 좀 독하게 원유 냄새 같은 거 올라올 때. 온산읍 곳곳에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LG화학이 사고 이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난하는 내용들인데요. 주민들은 사고가 계속 나면서 살기가 힘들고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왜 다 살고 싶으면 못 된다고요. 뭐 얼마나 불편해. 그냥 다 불편하면 다 똑같겠지 사람들이 안 그렇겠어요. 화학 공장인가 폭발 사고 났다 할 때 좀 불안했죠. 주민들은 유해 화학물질 공장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금을 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또 이거 안 걸면 안 되지요. 그래도 이제人民을 위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가 지역 앞장서야 청년한테. 왜 앞장서야지? 아이고 그거 뭐 뻔한 거 아니죠. 이거 뜯으려고.
뭐 공단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이런 사고 얘기를 들으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석유화학공단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뭐 이런 사고나 위험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서 기자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우리 석유화학 단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베이루트 폭발 사고에 비하면 지금까지는 규모도 작고 비교적 잘 관리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유화학 단지의 위험 요소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점검해 봤습니다. 1960년대부터 조성된 울산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로 우리나라 전체 화학 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하고 250개의 기업에서 일하는 2만 5천 명의 근로자가 연간 80조 원을 생산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환경오염과 사고 위험이라는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인 울산대학교 김석택 교수와 함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석유화학 공단에 입주한 공장 울타리 바깥을 따라 수많은 배관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각 공장과 공장 사이에 원료로 필요한 전기와 가스, 기름, 각종 화학물질과 스팀, 물 등을 차에 실어 이동시키지 않고 이 배관을 통해 곧바로 펌프로 밀어보내는 것입니다. A 회사에서 B 회사로 보낼 때 이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탱크노를 실어 나르지 않고 배관으로 해가 바로 이래 직전 보내는 거죠. 각종 위험물, 기름이 지나가는 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과가스 배관이라. 과가스 배관.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배관은 석유화학 공단에 깔린 전체 배관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배관이 지하에 있는데 울산국가산업단지의 지하 배관 길이는 모두 12,000km가 넘습니다. 경부선 철도 길이의 약 30배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은 도로 양쪽을 따라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배관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지면에 여기는 지금 다 배관이 묻혀 있다. 도로 밑에요. 그래서 도로 밑에. 배관을 묻어놓고 그 위에 흙을 이제 덮어가 지금 도로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배관이 노후돼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싱크홀, 즉 도로가 내려앉으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깥에 노출된 배관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한눈에 보기에도 녹이 슬어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울산 석유화학공단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범도 낡은 배관입니다. 배관을 제때 가려주지 않으면 틈새로 가스가 새어나와 공기를 오염시키고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관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관이 묻힌 자리 위에는 자동차가 끝도 없이 세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 물질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 트럭들까지 있습니다. 불이 나면 배관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거는 공공부지라가 차를 대면 안 돼. 위험물을 야적해 놓은 한 가지거든. 공장 안에 여유부지를 다 공장을 지어버리고 공장 안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차 이제 밖으로 나온 거야 이게. 지하 배관 다 있지 그래. 그만 이제 터지면 이제 같이 이제 문제 생기네. 석유화학 공장은 원료와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각종 저장 탱크를 짓습니다. 폭발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탱크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서는 시설물들일수록 저장 탱크 사이의 거리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안전거리 기준에 모태가 된 미국에서는 저장 탱크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인데 이웃나라 일본은 소방법에 탱크 저장소 사이 거리를 최소 3m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법을 거의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데
기업들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계속 건의하면서 소방 설비를 갖추면 거리를 반으로 줄이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 규정을 느슨하게 해줬다는 건데요. 안전하게 뛰어야 되나 하지만 사고가 날 때는 그게 별 의미 없는 땅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이제 기업을 규제를 완화도 20m 있는 걸 10m 줄여준 거야. 또 석유화학공단 설립 초기에 해외 기준에 따라 설립된 공장들은 대체로 높이가 낮고 시설물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넓게 띄워져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공장들은 어떤 모습일까? 수많은 배관들이 지나가는 지지대가 건물처럼 높이 솟아있고 좁은 부지에 많은 시설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 시설 사이에 거리 제한을 규정한 5개 탱커 저장소와 달리 배관은 이런 법적 규제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배관 1단, 2단, 3단, 4단만 가다가 그 안에서 크레이가 만약에 화재가 났다, 불이 났다 그러면 그것만 물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거 전부 피해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단지 곳곳에서 벌어지는 안전불감증도 적지 않은데요. 유해 화학물질 운반 차량은 이동 탱크 바깥에 위험물의 종류를 써놔야 하지만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질주하는 트럭이 적지 않습니다. 공장 안에 서로 얽혀있는 수많은 배관들도 화재에 대비해 저작물의 종류를 표시하는 게 좋지만 외부인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뭐 알아볼 수 있게끔은 배관 표시를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거 왔을 때 조치가 됐잖아. 이거 뭐 누가 이거 보면 이게 무슨 아니 담당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석유화학 단지는 평소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지난 2016년 석유화학공단 사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울산에도 석유화학 방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고가 나면 특수 차량이 출동해 먼저 버스에 설치된 흡입구로 들어온 연기를 분석해 유해 정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유출되는지 차량 위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찍어 실시간으로 알아냅니다. 물질에 흡수된 적외선 파장들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는 장비고 위에 있는 그 적외선 달린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1000가지가 넘는데 이 차량에서는 97종만 식별이 가능합니다. 측정할 수 없는 물질이 더 많은 겁니다. 외화물질이라든지 97종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97종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방재센터는 석유화공단에 대한 사고 대처와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단지공단, 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소방본부 등에서 5팀으로 나눠 50여 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속한 법에 따라 따로 관리하다 보니 통합된 관리가 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는 2중, 3중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관련 기관들이 즉시 공동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물질은 어떤 물질이고 현재 기상 정보는 어떻고 제공되는 기관들 여기 다 들어와 있죠. 경찰서, 군청, 울산시도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울산시도 합동방재센터에 업무 협력을 위해 직원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각 기관끼리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기도 한다는데요. 공유가 잘 안 되는 건 기관의 문제가 아닐까요? 물질 정보라든가 실시간 사고 대응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기관들이. 근데 그걸 물어본다고. 그건 뭐 제가 따로 울산시에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고 있군요. 아니 이제 좀 지자체들도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지난 2011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 때 큰 불이 난 일본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일본은 석유화학 단지를 콤비나트 법으로 일원화해 관리합니다. 우리처럼 여러 법을 나눠 중복되거나 혼선을 주지 않고 특별법으로 하나의 상위법을 만들어 관리하는 건데요. 거기서만 딱 집중적으로 딱 사고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고 조사를 하고 그 대응을 하고 언론 홍보도 딱 거기서 딱 컨트롤 요구할 때. 울산시는 지난 6월 UN 방지안전도시에 선정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So that you can inspire them to become more resilient and to give them good examples and best practices of how you are reducing disaster risk. 울산시가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을 국제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간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아직까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험 물질을 내가 접할래야 접할 수 없는 근원적인 시스템을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아 맞아 유엔 방제도시 되고 나니까 정말 그런 우리가 내가 사회생활하면 정말 안전하게 느껴지네 라고 지금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울산시의 대책을 들어보기 위해 시민안전실을 찾아갔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 업무는 현재 정부 중앙부처가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권한 이양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하고 중앙부처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부동의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울산 산단만 법을 만들면 안 되나요? 울산만의 이렇게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특혜의 개념도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해 차단 녹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단지에서 발생한 공해가 울산 도심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야암 근린공원. 이곳에 오는 2026년까지 4,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됩니다. 울산시가 공원 일몰제에 따라 지난 7월 공원 지정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찾아가 개발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총 세대수가 4,220세대로 지금 계획이 있는데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네. 공해를 그대로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영향평가를 다 거쳐서 저감 대책이라도 이런 걸 다 마련할 계획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곳의 녹지 기능을 높이겠다면서 기존에 조성된 완충 녹지가 재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간에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또 될 수도 있고 공원녹지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야암지구 동측에 보시면은 미포국가 산단 공해를 차단하기 위한 기존 완충 녹지가 200m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저감 수종들을 뭐 심어서 이런 것도 좀 더 저감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말한 완충 녹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야암 근린공원 인근에 평지에 나무를 심어뒀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지에 있는 완충 녹지는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차단 녹지는 높이가 있어야 석유화학 공단의 유해화학 물질이 이동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산을 깎고 평지에 나무를 심는 대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오염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 흐름이 가다가 거기에서 다 이제 정제가 되는 역할이 되고 또 더 이상 그 가스가 유해 물질이 시가지로 이동하는데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게 되는데 여기는 해봐야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크게 효과가 없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석유화학 공단 특성상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울산에서 이런 사고가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베이루트는 저리 가라요. 왜냐하면 우리 울산에는 지하에 다양한 그 배관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그 폭발이 배관을
접근하는 순간 울산 전체가 엄청난 위험에 휘말릴 수 있어요. 법을 개정해서라도 울산시가 직접 석유화학 공단 관리를 하고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이나 그 해당 시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합동으로 하는 것은 대응하는 것은 좋은데 그 합동으로 하는 지휘본부는 우리 울산시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뭐 기업의 이윤이나 뭐 산업 경제의 발전 성장 측면에서 많이 좀 중요시했고 또 우선시 해왔던 게 사실인데 뭐 그래도 뭐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뭐 정책은 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안전하다고 느끼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산업단지 배관의 위험성이라든가 뭐 방제 시스템도 그렇고요. 또 미리 이 관리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 주체도 그런 것 같은데 문제점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울산시는 시민들을 재난에서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실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국 규모로 예산과 인력을 갖춘 제법 큰 조직인데요. 문제는 우리 법에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산업단지 관리 업무 일부가 지자체에 있었는데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이후에 다시 국가 사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사고를 담당하는 합동방재센터도 환경부 팀장이 총괄하고 울산시는 고난이 적은 실무자 한 사람만 파견된 상태입니다. 예.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고 좀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법 개정 문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울산시가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총지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특별법인 셈인데요. 또 석유화학단지 지하에 있는 배관을 밖으로 빼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과 시민 모두가 이제는 이윤만 쫓기보다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울산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나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식부터 좀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해보게 되네요. 예, 설태주 기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사고가 나면이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아니죠. 사고가 일단 일어나면 정말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느슨한 규제 속에서 그리고 안이한 생각 속에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대처해 나갈